케이블 발화 원인, 영향 10번까지만 좀 하고 쉴 텐데요. 빨리빨리 해야지. 케이블, 이건 저 한 번에 했으니까 화재 연소. 그러니까 불이 붙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세 가지?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불이 있어야죠. 불이. 예. 불, 공기,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은 케이블이니까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공기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왜 불이 일어나냐 이거죠. 왜 불이. 여기서도 화재 아닙니까? 불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연소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제2차 재해가 일어나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소가스에 대한 1차 재해는 불 난 거고 2차 재해는 가스고 그거에 대한 케이블 화재 연인을 보니까 왜 불이 일어났냐 이거죠. 공기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뭔가 공기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럼 원래 이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연물 자체의 문제가. 그 가연물 자체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발화. 아니면 외부에서 불이 붙었던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불이 붙었던가 아니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했거나. 그 두 개를 그냥 쓴 겁니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쪽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케이블 자체를 튼튼한 놈을 쓰거나 아니면 그런 케이블이 아닐 때는 난연성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료를 발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불연화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시다 보면 이제 전력구 같은 데 보면 흰색 케이블로 막 칠해놨습니다. 그게 방제 도료입니다. 불 붙지 말라고. 근데 FR 케이블, 파이어, 리던던트. 이런 케이블들은 아예 케이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집에서 옛날에 소방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보통 한 2분 정도만 되면 불이 붙더라고요. 2분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불났다. 그럼 신고하고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가 신고하고 거기서 끈다고 있다가 왜 2분이면 탑니다. 타가지고 얘가 2분 정도만 되면요. 불길이 올라가지고 다른 데 붙는데 그때부터는 확산이 됩니다. 2분 뒤부터는. 5분 정도가 되면 불이 확산이 돼가지고 금방 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같으면 그때도 보시면 그 모자가 애 3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 모자가 이렇게 애를 2명을 안고 있었는데 애 하나만 발견돼가지고 2사람만 죽었구나 했는데 어머니를 걷어내니까 애가 2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요. 옆집 그건 2005년도 이전에 만든 아파트였기 때문에 옆집하고 그 아파트 베란다가 베니어판으로만 막혀있기 때문에 어른이라 그러면 때리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죽은 거죠. 왜냐면 저기는 막혀있으니까 못 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젖먹던 힘까지 하면은, 물론 이제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무판이거든요. 얇은 나무판. 2005년 이전에, 이것도. 그게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2005년 이후에는 방화구역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저 끝에 이렇게 숨는 구역들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근데 숨어도 이제 불에는 견디는데 가스에는 연소가스에는 견디지 못하죠. 이런 것들 난연화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을 난연대로 연소방지 방화도를 바르고 파이어 스탑을 하고 문제점 연기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케이블은 과거 폴리에틸렌이거든요. 폴리에틸렌이라는 건 에틸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폴리입니다. 폴리라고 보시면 애들 많이 보는 만화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게 극이 많다는 얘기거든. 왜? 변환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변화가 많이 된다. 폴리에틸렌, 난연가고 폴리에틸렌. 에틸렌이 뭐냐? 여러분 락앤락 있죠? 그게 에틸렌, 프로필렌, 그게 화학재료거든요. 옛날에 얘기됐던 게 뭐냐면, 이런 락앤락 같은 경우 온도가 한 90도, 100도 정도 견딥니다. 근데 렌즈에다 넣고 돌리게 되면 얘가 한 150도, 16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렌즈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로 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성분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뭔가 화학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서 환경적으로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해가지고 옛날에 난리가 됐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가 나온 거죠. 유리 같은 건 200도, 250도에 견디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세라믹 같은 1700도, 1800도에 견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라믹이라 하기에는 잘 깨집니다. 유리도 잘 깨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값이 비싸고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을 썼던 것때 플라스틱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요즘도 많이 씁니다. 저도 아직도 락앤락 쓰는데. 근데 이제 글라스라고 조금 바뀌었죠. 유리로 조금.
이런 것들도 이제, 저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머지 할로겐 풀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 먼저 보시면 항상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그럼 뭐라고요?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반도전층이라고요. 도체가 다른 쪽에 못 견디게끔 뭔가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도체가 아니라 반도전층이 있다고, 반도전층이. 근데 뭐라고요?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반도전층이고, 외부에 있으면 외부 반도전층입니다. 도체, 내부 반도전층? 그러면 뭔가 절연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절연층이 있고요. 도체,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그 다음 뭐라고요? 외부 반도전층.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꾸 보시다 보면 반도전층이 있는데 뭔가 경계 사이에 있는 거죠. 넘어가지 말라고. 반도전층이 있고 그 다음 부풀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부풀음 테이프가 하는 역할은 여기도 또 있죠. 물이 들어오면 얘가 부풀면서 물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실리카겔처럼. 그러면 어떻게 물을 흡수하니까 부피는 늘어나는 대신 저쪽으로 물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이제 부풀음 테이프를 보시면은 한쪽은 거칠었고 한쪽은 이제 맨질맨질합니다. 거칠한 쪽에 이제 물을 묻히면요, 그 거칠거칠한 게 이제 그 부풀어 오르면서 진짜 물이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샘플로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있어서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돼 있거든요. 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다른 쪽은 그냥 뭐 그냥 일반 그 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이입니다. 그냥 테이프라고 해서 뭐 테이프가 아니라 그냥 종이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은색 종이로. 근데 나머지 쪽은 약간 거칠거칠하게 뭐 위에가 뭐 발라져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붙이니까 반대편은 괜찮고 그쪽은 이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런 부분. 일반 있고 여기는 반도전층 있고. 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뭐가 또 있으니까. 중성선이 있으니까 여기 막아주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또 이게 반도전층이 있는 부풀음 테이프를 있고 여기는 일반을 넣었다 이거죠. 왜? 여기서 먼저 카바를 해주고 부풀음 테이프에서 여기서 안 돼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서 또 카바를 해줘야 되니까. 할로겐 프리 컴파운드는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밖에서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부식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기 FRCNCOW로 돼 있다. 파이어 리던던트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관연도 문제에 있던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시스 유기전압 저감 대책. 시스 유기전압을 하게 되면은 대책은 뭐라고요? 접지, 본딩. 예, 본딩. 그럼 본딩의 종류는? 어떤 본딩? 솔리 본딩, 스몰 본딩, 그다음에 크로스 본딩. 예. 영어로도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예? 솔리드 본딩 하니까 뭔지 잘 모르시는데, 완전 접지. 예? 완전 접지. 그러니까 양단 접지를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싱글 포인트 접지는 편단 접지. 크로스 본딩 접지는 뭐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시스 유기전압은 어떻게 생긴다. 여기 전압은 V는 아예 아닙니다. 전류가 흐르고 거기 임피던스 때문에 생긴다. 그럼 임피던스가 불균형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임피던스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죠. 임피던스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압을 낮춰주는 가장 큰 방법은 접지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왜? 접지를 해준다는 건 거기를 영전위로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가 흐릅니다. 전이차가 있으니까. 전이차가 생기면 흐릅니다. 케이블의 적절한 배열. 정삼각형 배열하고 간격을 자극으로만 해서 시스 전위를 낮출 수 있다. 와류선, 허용전류 등을 검토한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솔리드 본딩 하니까 지금 완전 접지가 되는 거죠. 케이블 시스를 2개소 이상, 양쪽에서 다 잡아주니까, 물론 이제 순환전류가 흐를 수는 있습니다. 양단 접지를 잡으면 순환전류는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전이차가 생기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은, 양단 접지를 잡는데요. 예, 케이블 길이가 짧을 때는 편단 접지만 잡습니다. 케이블 길이가 짧은데도 양단 접지를 잡게 되면 여기서 뭔가 순환전류가 생기면서 손실이 일어나니까. 케이블 길이가 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전압이 올라가고 여기도 낮으면 전압이 끝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를 접지를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영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전위를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시스 전류가 커서 시스의 요로선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서 케이블 길이가 길었을 때 적용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트 조인트 나왔죠? 아까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는데, 여기서,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여기서 이제, 요것도 이제 전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지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 그림들을 그려주시는데, 여긴 접지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죠?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솔리드니까. 양단이 다 접지. 여기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한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림을 더 보기 쉽게 그린다면은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는데 그걸 그냥 완만하게 그림을 그린 거죠. 원래 여기가 접지가 돼 있으니까 영전이도 여기도 접지가 돼 있으니까 영전인데 전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저항이 늘어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그린 것 뿐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전달 효과가 좋으려면 아까처럼 이제 대각선을 그려주시는 게 더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편단 접지 쪽은 그냥 한쪽으로 쭉 가죠. 이렇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절연 접속이 있고 보통 접속이 있거든요. 저기는 지금 보시면은 보통 접속이라는 건 다 접속이 되는 겁니다. 도체도 접속이 되고 바깥에도 다 접속이 되고. 근데 절연 접속은 어떻게 되냐? 도체만 접속이 되고요. 절연체가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중성선도 접속이 안 되고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전류는 흘려야 되니까 도체는 접속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바깥의 부분이 뭔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끊어지는 건 중성선만 끊어져 있는 겁니다. 중성선. 접지선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접지선이 여기 접지를 잡았죠. 그러니까 접지를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을 여기까지만 그려줘야죠. 사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고 여기는 여기가 접지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이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졌다면서요. 안 넘어가고 여기서도 딱 보시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만 가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까지만 가고 끝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도체는 연결이 돼 있지만 여기서 접지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도 약간은 이렇게 뜰 수는 있겠죠.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아주 약간 올라가는 거니까. 옆으로 그리면 희한하게 사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예? 이게 펀딩 된다는 원래는 영리냐. 예. 그림 전이 그림으로 봐서는 예. 최대치처럼 보여서.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 게 여기다 점점점점 해가지고 요걸 끝까지 다 가시지 말란 얘기죠, 지금. 그런 것들도. 이제 딱 의미는 아는데 이제 보기 나름에 따라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왜? 접지는 여기고 여기까지가 절연이 되니까 여기까지 전이가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림을 그린 거다. 크로스 본딩은 중간에를 크로스 본딩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크로스를 시켰죠. 접지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접지선입니다. 도체는 연결이 되죠. 근데 접지선을 크로스 본딩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흐르는 부분을 상을 줄여가지고 상회전을 바꿔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있고 역상이 있다 그러면 얘 두 개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상 부분은 도체끼리는 연결이 돼 있는데 도체를 바깥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빡치게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 그러니까 도체 부분은 그렇게 가는데, 예?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도체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으로 봐서는 접지선만 지금 도는 거죠? 접지선만. 외피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도체 부분은 그냥 가는데 외부로 뭔가 그 도체가 흐르면서 외부로 생기는 부분을 뭔가 저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상배열만 바꿔도 저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줄더라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시 시스 전이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CCPU가 뭐다? 그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중 케이블에 가서 보시면 지중해 맨홀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맨홀 내에 피레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프로텍팅 유닛이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아까 그 방식층하고 방식지죠. 절연체의 바깥에 달려있는 부분에다, 왜? 뭔가 이제 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치고 들어올 게 바깥으로도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절연통이 있지만 케이블하고 케이블이 연결돼 있으면 그 절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붙였으니까 테이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테이핑을 하다 보면 얘가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거기에 접지선에다가 피레기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치고 들어오면은 그걸 접지선을 통해서 대지로 방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 부분에서 얘가 들어오다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두 배의 전압이 저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왜 피레기를 단다고요? 여기에 단자전압 강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넘어가는 걸 여기서 빼주지 않습니까? 빼주니까 전압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전압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케이블 커버가 부서질 수가 있겠죠.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이라는 게 케이블을 연결한 이 장치에 뭔가 인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서지 전압에
이에서 파괴되지 않게끔 그 서지 전압을 방지시키는 게 뭐라고요? 피레기라고요. 근데 피레기를 짧게 해가지고 맨홀 내에 접지되어 있는 접지선에다 연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거는 그냥 조그만 이렇게 피레기 이렇게 3개를 그냥 맨홀의 접지선에다 넣더라고요, 이렇게. SV를 전통 보호장치하고. 예. 근데 이제 절연통 보호장치 부분에 이렇게 그 위에 달려있죠. 절연통에 위에 보시면 시커멓게 이렇게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그러니까 요 몸체에 이렇게 시커먼 거, 네모난 거, 큰 거 위에 또 위에 절연통 보호장치라고 또 달려있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접지하느냐에 따라서 교락 접지가 되고 교락 비접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락 접지는 접지를 하다 보니까 피레기를 하나만 답니다. 교락 비접지는 접지를 안 했죠. 그러니까 피레기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CCPU하고는 약간 틀려지는데요. 그거는 절연통을 보호하는 부분이고 얘는 방식층을 보호하는 부분이고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내용은. 절연층이나 방식층이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CCPU로 보고 걔는 이제 절연통 보호장치라고 보고. 자, 10분까지는 하고 쉬어야죠. 케이블 열화진단. 열화를 한다. 케이블이 놔두면요, 점차 이렇게 조금씩 그 수명이 줄어들겠죠. 물도 들어가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기계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화 진단할 때 DC 성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뭔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많이 쓰니까 케이블 처음에 그 현장에다 설치를 해놓으면은 DC 전압을 내압을 해가지고 DC 성극지수라는 걸 봅니다. 그게 이제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 내용이 잘 없다 보니까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 킥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인간은 여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뜨겠죠. 그러다 점차 이게 안정화가 되면 이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가압됐던 부분이. 그래서 처음에 1분간하고 10분간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1분 동안에는 뭔가 가압이 돼 있으면서 뭔가 여기를 충전을 해줘야 되니까 충전을 하면서 뭔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여기 충전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얘가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이상하게도 흐른다. 그럼 얘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디로 뭔가 빠져나가는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킥현상이라는 건 이렇게 내려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면서 증가된다. 이게 발로 차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이걸 킥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DC를 인가해가지고 딱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 케이블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고, 성극지수라는 건 아까 1분하고 10분하고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뭐 1.0 이하면은, 요거, 제가 10분분에, 1분분에, 이게 1분 때 값이 여기고요. 10분 때 값이 여기다. 그럼 얘는 좀 클 거고, 요게 좀 클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더 작을 거죠. 그럼 요거는 1보다는 작겠죠. 예? 요러면은 문제되지 않고, 뭐 이런 식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 다시 살펴봐야 된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1분간, 10분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든가. 제가 알고 있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1보다 커지겠죠. 왜? 1분보다 10분 뒤에 값이 더 커지니까 얘는 1보다 커질 거 아닙니까? 이게 커지니까.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큰 값이 좋은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맞는데 혹시 아니라면은 그것만 반대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전기 열화색만 보시면 된다. 전기 트리. 전압 열화에선 전수화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 트리, 열 트리, 전기 트리, 수 트리, 화학 트리. 보이드에 의한 보호타 트리도 있고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른 자료들 보시면 그림들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좀 그림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네, 그 그림 부분은 다른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되 대신 형태는 잘 돼 있습니다. 형태는 어떤 답안지를 써야 되는 형태 있죠. 그 형태대로 돼 있으니까 개념 잡기 참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써 나가야 된다. 근데 뭐라고요? 700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이 부족하다고요. 그림은 여러분들 채워서 그 옆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자료들은 나중에 기본반 하면서 자료들이 보여드려지니까 수트리, 그리고 화학트리, 보호타의 트리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절진유부 누수 활전. 자, 차산 상태에서 먼저 죽어있는 상태에서 한다. 그 절연장법. 메가를 때린다는 얘기죠. 500V 메가, 1000V 메가.
이거 직류 고전압 인가법. 이게 바로 아까 DC 성국지수를 사용하는 신설 케이블의 경우 가장 많이 쓴다. 직류 고전압. 직류 고전압 몇 킬로 보통 10kV 이상을 인가 안 합니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같은 거 할 때는요, 22900 같은 경우는 50kV를 1분간 인가해서 절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절연 내력 시험을 합니다. 그건 AC였을 때. 얘는 DC입니다. DC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10kV 이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비도 그거 이상은 잘 나오지가 않고요. 보통 10kV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22900 케이블 같은 거 이제 때릴 때 하니까. 물론 이제 154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전압이 올라가겠죠. 근데 전압이 올라간다는 건 조그만 장비 가지고 안 됩니다. 장비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공사에서 와서 체크하는 것들은 뭡니까, 노트북 그러니까 랩탑 같은 그런 가방 정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때릴 수 있는 게 10kV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높은 것도 있어요. 예? 보통 안전공사에서 22900만 할 때는 10kV 정도 하는데. 그건 도시반에서 조금 기계할 거 있고, 예. 큰 거, 200까지 할 때는 1000m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비가 커지면은 커지는데, 이제 보통 이제 조그만 장비들 가져오셨을 때는 보통 10kV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154도 있으니까 더 높은 전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2900만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은 뭐냐면요. 사실은 현장 와서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맞는데, 간이로 해가지고 전압을 낮춰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 기계를 못 가져오니까. 공장에서는 분명히 검수검사해서 나오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다. 그래서 사람이 입회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서류로만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인스펙션 테스트 프로시저에 따라가지고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요. 등원 완화 전류 측정 방법. 여기도 있죠. DC 1kV를 1분간 가압해서 30분 후에 누설 전류 측정해가지고 한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절직 유부.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유전정접법으로 본 거죠. 사선 상태에서 유전정접법. 탄델타로 해가지고 많이 또 테스트를 하니까. 절직 유부. 분방전법입니다, 분방전. 여기 유전정접법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얘는 1분하고 10분 정도를 본다면 얘는 1분하고 30분 정도를 보는 거네. 약간 개념은 똑같은데 방법의 차이만 있는 거고요. 절직 유부 이렇게 돼 있죠. 부분방전 시험.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부분방전을 하는데 사선 상태에서 지금 부분방전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방전이 일어나려면 뭐라고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상형주파 교류전압을 인가해서 거기서 부분방전 측정하는 겁니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전압을 그러니까 요 구간을 죽여놓고 차단기하고 차단기를 케이블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차단기하고 차단기 죽여놓습니다. 케이블 풀러놓고요. 케이블 구간에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 상태라는 건 그 부분입니다. 케이블을 분리했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활선처럼 테스트하는 거죠. 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사선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활선 상태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다 연결된 상태입니다. 분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직류전압 중첩 누설법 AC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직류전압을 인가해가지고 GPT 쪽으로 뭔가 들어오는 부분 누설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서 뭔가 이상이 되면 전압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걸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파수 같은 것도 또 이용하는 부분이 저주파수를 이용합니다. 상형 주파가 60Hz죠? 그럼 주파수가 작은 걸 또 실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예약은 틀리니까 검출이 될 거 아닙니까?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60Hz가 있는데요. 60Hz 딱 필터링해서 없애버리고 나면 뭔가 다른 헤르츠도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는 거하고 똑같지. 얘는 AC 계통에다 직류전압을 인가하면은 AC는 이건데 파형이 이건데 뭔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쭉 오실로스코프를 보면은 그것처럼 그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활선 상태니까 활선 상태에서 뭔가 다른 걸 인가를 해주는 거죠. 원래 성분하고 다른 부분. 직류 성분법 이것도 직류죠. 다 이렇게 활선 상태에서 탄델타를 한다는 얘기고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선 상태에서만 탄델타를 해봐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절연연합 판정 기준이라고 이제 1996년도 거하고 2000년도 거하고 자료가 있거든요. 한전에서 나온 걸. 제가 그 두 개를 읽어봤는데, 거의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근데 거기서 뭐 사선 상태에서 진단하고 이런 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안에서는. 원리에 대해서 좀 나와 있거든요. 탄델타를 왜 써야 되고, 절연혈화가 왜 되고, 그 다음 시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보시면, 제가 했던 건 도블 테스트 가지고 했는데, 요런 이 스위치 있죠? 요게 두 개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손에서 걸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랩삽을 해가지고 때릴 수 있는 게 있고, 온도 센서 있고요. 그 단락하기 위한 단락 접지봉 있고요. 그러면 가서 단락을 시켜놓고요. 풀어놓든 어떻게든 단락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압을 거는 게 있습니다. 고리가. 고압측이 있고 접지선 쪽이 있고요. 이게 두껍거든요, 선이. 그걸 하나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접지선 쪽 걸어놓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여기 딱 때리고 버튼 두 개를 누르고 있다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얘가 전압이 끊어집니다. 안전장치로. 그리고 옆에 온도 센서 있고, 습도 센서 있고, 그 다음 경광등 돌아가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둘이서 어떻게 이거 누르고 있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해놓고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왜? 시험을 해야 되면 이쪽에도 하나 저쪽에도 하나 있으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한 사람이 뛰면은 그냥 테스트 안 하게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 케이블 길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m 반경에서 이렇게 봐가면 사란 얘기인데 사실 뭐 보통 우리가 보는 케이블 쪽 저쪽 상대편에는 누군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저주파 중첩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형주파 외에 저주파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검출해서. 여기 보시면 전압도 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상형주파라고 해서 전압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파수가 작은 대신에 전압이 낮으면 어떤 영향을 안 미치지 않습니까? 파고치에서 봤을 때. 피크치에서 봤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값. 1000V에다가 2V 인가해 분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1200V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작은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작은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상형주파상에서 그 대신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그거는 그 오실로스코프에서 줄여서 보면 되거든요. 범위만 늘려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화대책. 건매컴 천단반. 한번 적어보십시오. 건매컴 첨단반. 케이블에서 아까 보시면 전기트리, 수트리, 화학트리가 있거든요. 전압의 열화 부분에서. 물이 지약이다 이거죠. 전기는 물이 지약이니까. 그 물이라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건식입니다. 건식. 물이 들어가면 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건식공법을 해라. 물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매끄럽게 제작해라. 왜냐면 뭔가 뛰쳐나온 부분이 있으면 아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전이 경도가 거기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뾰족한 부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뾰족하니까 삐지직하고 뭐 이렇게 아크 같은 게 잘 일어나니까 표면을 매끄럽게 해라. 경계면을 매끄럽게 해라. 이런 부분이고요. 컴파운드를 충진하라는 얘기죠. 왜냐면 중간중간 아까 부풀음 테이프도 있었지만 어떤 공국이 있으면 거기를 물이 치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진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저런통 보호장치 같은 데도 보시면은 테이프 감아놓고도 거기다 또 뭐 이상한 거 막 뿌려 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게끔. 왜냐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건매컴 첨가제를 투입해가지고 아까처럼 볼테이지 스테빌라이징의 절연체에 전이가 인가되는데요. 사실 이게 그 케이블이 사고 나는 부분이 요 접속 부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똑같은 두께로 오다가 분명히 절연체가 없어졌죠. 왜냐면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펜슬링이라고 해가지고요. 절연체를 연필 깎듯이 깎아냅니다. 그럼 도치하고 도체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딱 태핑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 태핑을 해가지고 그 정도의 전개 강도가 거기에서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 전개가 걸리잖아요. 전압의 세기가 걸리는데 원래 있던 놈은 압축을 해가지고 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케이블하고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뭘 뿌립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 테이프로 감습니다. 다 테이프로 감아서 원래 있던 특성이 가지는 만큼 힘을 가지고 가려니까 테이프로 감는 건 중간중간에 균일하게 안 돼 있죠. 압축도 안 돼 있고. 안경도 보시면 압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비싸지만 얇아지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압축 안 되면 두꺼워지죠. 그것처럼 얘도 두껍게 감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껍게 감다 보니까 케이블의 접속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전개가 어느 특정 부분에 강하게 가해지다 보면 그쪽이 전개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약해져가지고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 펜슬링 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도 해봤거든요. 다. 펜슬링 어떻게 하면 유리로 합니다. 유리로. 처음에는 이제 대충 하다가 사포로 갈가내고 하다가 나중에는 유리 있죠. 그 유리 가지고 깎아냅니다. 표면을 이렇게 싹싹싹싹. 나중에 보니까 그 기계가 와서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깎아서 하는 부분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국하고 하는 스타일이 틀린 게 우리는 안에 그 케이블 펜슬링하고 이게 접속하는 공법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후 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좀 건식해야 되니까 습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옆에다 오니까 난로 있죠? 틀어놓고 그 온도하고 습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조건이 되면 합니다. 인위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 왜? 여기만 맞추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만. 예?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마인드가 좀 차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공법에 맞춰서 하는데 거기는 FM대로.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할 때 보면 제가 맨홀 9개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자르고 그다음 펜슬링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단말 처리해놓고 뭐 직선화 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감리하면서 다 사진을 찍어놨던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3장의 지중 송전솔로 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감리를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실무에서 했던 것들을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답안지를 쓰실 때도 나중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건매컴 단말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여기도 물이 안 들어가요. 반 건매컴 첨단 반도전층을 균일하게 해라 이런 거죠. 그럼 뭐 기계적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모르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다른 데에서는 자료가 없거든요. 10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할 건데 지중전선로 땅속에다 까는 거죠. 땅속에다 까다 보니까 나전선은 안 됩니다. 절연전선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케이블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깔 거냐. 그리고 이제 땅속을 한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매수액 가장 편합니다. 도로 굴착해가지고 그냥 바로 심으니까. 공사비가, 토목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전력구식으로 하게 되면 땅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전력구가 땅속 밑이다. 제가 들어갔던 거는 지하 14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지하 14층. 제가 들어갔던데. 계단으로 지하 14층 내려가가지고요. 딱 제가 했던 거는 당인림 화력발전소로 들어갔거든요. 당인림 화력발전소 들어가가지고 딱 나오니까 월드컵 경기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저 옆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나와봤거든요. 어디 지나가다 봤더니 강변북로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강변북로 타고 가면서 딱 보면 아 저기가 내가 나왔던 부분 압니다. 중간중간에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나오니까 저기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저기 또 마포 뭐 저기 그 농수산물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력구를 들어갔던 부분이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했던 부분은 거기였고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서 조금만 일하고 나가다 보니까 뭐 주변에 별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서울 시내다 보니까 그래서 압력구가 있고 무압력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나왔던 부분은 월드컵 경기장 바로 바깥에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입니다. 그 지하철역 옆쪽에 그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또 22,900 맨홀도 점검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전력구는 한 두 군데 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전력구는. 근데 뭐 다 똑같으니까. 자, 경과지 선정시 고려사항. 아까 똑같죠. 땅속으로 지나가니까 뭔가 다른 데하고 연결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송전솔로 경과지 고려사항도 똑같죠. 아까 8분응선에다 달아야 되고 주변 환경하고 조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포설 방식 어떻게 할 거냐. 직매식은 2회선 이하. 그 다음 관로식은 그것도 한 6회선 정도. 6회에서 9회선 정도. 9회선 이상이 되면요. 전력구로 가야지만 됩니다. 이게 트로우로 해가지고요. 그냥 트로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냥 콘크리트. 콘크리트 세팅을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모래 깔고요. 그냥 삼각배열 합니다. 딱. 그 정도. 그 정도로 돼 있고 뚜껑 덮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저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런 데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요 세팅을 해갖고 요런 데는 굴착 깊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굴착을 하지 않을 지역. 그리고 장내에 증설이 없는 지역. 이런 쪽으로. 누군가 굴착을 안 할 지역이니까 깊이가 작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위에다 뭔가 테이프도 달아놓거든요. 땅에다 깔아놓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 묶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도로면에서 얼마나 들어가냐. 직매식 같은 건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보통 60cm 이상 정도.
포크레인이 하다 보면 까는데 분명히 위에 콘크리트가 있으니까 케이블이 직접적으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로식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관로식은. 여기 보시면 관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콘크리트에다 관로를 집어넣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사실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로식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땅을 직매를 하든, 먼저 이거는 다 직매입니다. 여기나 저기는 다 직매입니다. 전력구도 직매가 될 수도 있고요. 전력구는 이제 그 땅속 깊이 들어가면은 직매가 안 되고 안에서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땅을 팝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거리는 뭐 사람 키 정도를 팝니다. 사람 키 정도. 왜? 굴삭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안전되게 해야 되니까. 왜냐면 회선이 많으니까. 굴착선 대면모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밑에 그냥 잡석 기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했던 관로식 같은 경우는 그냥 ELP관입니다. ELP관. ELP관 검정색 이런 부분 있죠. 그냥 이렇게 주름관. 그거 뭐 한 50m마다 있거든요. 50m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그거 하나씩 웃으면 갖다 놓고 테이프 붙여놓고 해가지고 옆에 간격하고 이렇게 그 나무로 된 거 있습니다. 그거 꽂아가지고 간격 맞춰가지고 놓고요. 쭉 갑니다. 그냥. 쭉 가면서 이 사이사이에는 뭡니까? 모래를 채웁니다. 왜? ELP관도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기 구간까지는 모래를 채우고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위에다가 판을 댑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했던 건 플라스틱 판을 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쇠 판을 내더라고요. 쇠 판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삼성전자를 갔더니 쇠 판을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 네, 그 전에 했던 데는 돈이 없다 보니까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 재수없게 이쪽으로 딱 치면은 케이블이 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양쪽으로 두 개를 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까는 건 도저히 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쇳덩어리를 땅 치니까 이 케이블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얘가 부식이 되고 좀 그런 거는 있겠지만, 예? 그것만 있느냐? 그 위에 분명히 또 흙을 또 채우고, 아까처럼 경고 테이프를 또 다 위에다 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프 있죠? 뭐 폴리스 저지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테이프를 위에다 딱 깔아 넣습니다. 깔아 놓기 때문에 딱 포크레인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밑에를 다 푸지는 못하거든요. 조금씩 퍼 나가다 보면 분명히 테이프가 보일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 또 60cm 위에 또 주변에 보면은 매설 지역이라고 중간중간에 다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들이 함부로 작업을 안 합니다. 왜냐면 지중해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관공서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치도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부분들 다 피해서 갑니다. 전압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회선 이하 해가지고 요게 이제 케이블의 내경이 요거 2.85D에서 3.15D 세 개를 할 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란 배열, 삼각 배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열을. 왜냐면 케이블이 뭐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세 개를 딱 달면은 재속히 이렇게 딱 껴버립니다. 이걸 재밍 현상이라고 하는데 잼이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작게 합니다. 이 세 개의 D보다 작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삼각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왜? 세 개를 피지를 못하니까. 아니면은 이걸 아예 더 늘리거나 늘리면은 이렇게 세 개가 걸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2.85, 15%, 5% 봐가지고 15%. 그러면 2.85나 3.15D. 3.15D보다 크거나 아니면 2.85보다 작거나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삼각배열, 요란배열, 뭐 직선배열 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내용들은. 전력구식은 터널. 터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무압력구입니다. 무압력구. 예. 무압력구라는 건 뭐냐, 지하 깊이가 깊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하는 거고요. 압력구 같은 경우는요, 동그랗게. 여러분들 지하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동그랗게 돼 있죠? 압력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얘가 여기만 견디면 됩니다. 이렇게. 고기만, 하중을. 어디든 받든 간에 얘가 받았을 때 평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는 튼튼한데 이쪽은 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힘을 받는 게 분산이 되는데 얘는 받으면 어떻게 보면 원으로 구부러져 있으면 옆으로 다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압력을.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압력구고 얘는 무압력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갔던 바는 여기도 들어가 보고 무압력구도 들어가 봤으니까 압력구도 다 들어가 봤으니까 두 군데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3장에 가서 다시 또 배우실 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똑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중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지중이라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가공하고 지중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지중이 30% 이상만 되면요. 가공하고 지중에서. 그럼 여러분들 한전에서는 지중으로 그냥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부분에 아까처럼 나중에 뭐 관리하기 위해서 뭐 케이블의 뭐 저렴 강도라든가 뭔가 가려하게 되면은 가공하고 지중하고 이제 합쳐져 있는 구간에서 지중이 30% 이상이 되면 얘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가공 같은 건 뭡니까? 번개가 치고 하면은 분명히 재폐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는. 근데 지중은 어떻게? 재폐로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 사고 나면 영구지락 사고니까. 왜? 땅속에 묻어있는데 이게 왜 영향을 받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 가공하고 지중이 연결되어 있는 계통에서 지중이 30% 이상이 되면 여기 가공선로에 사고가 나더라도 얘는 지중선로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재폐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 사고인지 얘 사고인지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도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잠깐 쉬었다가 11장부터 해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